일단은 결석하지 마시고요. 강의 꼭 들으시고 그다음에 다음 주에 오실 때까지 한 번 더 들으시고 인강을 복습이죠. 그다음에 이거하고는 별개로 1, 2나 3, 4월 달 강의가 있어요. 그거를 최대한 진도하고 상관없이 한 번 내지 2번 정도 들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7, 8월 달 문제풀이에서 별 무리 없이 여러분들이 진도를 나가실 수가 있어요. 5, 6월 달에 이렇게 해주셔야 8월 달쯤 가서 50점대 후반 점수를 맞게 됩니다. 모의고사를. 8월 말에 50점대 후반 점수가 안 나오면 굉장히 괴롭습니다. 그때부터는. 시간도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래서 수업 듣고 복습하고 이거와는 별개로 1, 2 또는 3, 4월 달 강의를 최대한 빨리 제가 한 번으로 얘기를 했는데 한 번 이상 시간 날 때마다 들어주세요. 아시겠죠? 그렇게 해주신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민법 네 덩어리가 있죠. 총칙이 있고 뭐 물권이 있고 계약이 있고 민사특별법이 있습니다. 10문제, 14문제, 10문제, 6문제 이렇게 한다고 그랬죠. 그 중에서 이제 총칙은 8문제, 계약법도 8문제 정도 목표로 하시고 나머지는 반타작 이렇게 목표하시자 그랬어요. 그래서 물권하고 특별법은 좀 많이 어렵다 그랬습니다. 어렵다. 자, 먼저 민법이 뭐냐? 각과 을 사이에 매매 계약 따위를 하면 권리와 의무가 생긴다. 이런 관계를 법률 관계라고 부릅니다. 법률 관계. 그런데 예를 들어 대금 지급 의무가 있는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당사자 간에 분쟁이 생길 것이고 다툼. 그렇죠? 이 다툼을 합의로 해결이 안 되면 국가기관인 법원이 해결해 주게 되고 이때 법원은 민법이라는 법을 가지고 해결을 해준다 그랬어요. 자, 이 민법은 그래서 당사자 간의 권리 의무 관계에 대한 다툼을 해결하는 수단. 이게 민법이에요. 해결하는 수단. 자, 이때 법원이 어떻게 해결하는가? 이 당사자가 다투고 있는 사안들, 뭐 매매냐 임대차냐 거기에 들어맞는 민법의 조문, 우리가 흔히 말하는 법률 규정이라고 부르는 것들 그걸 찾아가지고 그 조문을 해석을 해서 아, 민법에는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다. 이 규정은 이런 의미다. 따라서 이렇게 해결하겠다. 이런 식으로 분쟁을 해결해 줘요. 자, 이때 조문을 해석하려면 조문의 구조, 영어 문장을 해석하려면 영어 단어와 영어 문장 구조를 알아야 그 문장의 의미가 해석이 되듯이 조문은 법률 용어와 그 조문의 구조를 알아야 조문이 해석이 됩니다. 그 조문 구조가 3단 구조로 되어 있어요. 학자들이 연구한 거예요. 조문 속에 어떤 구성 요소가 들어있고요. 그 구성 요소가 어떤 원인이 되고 원인. 그 원인에 따라서 일정한 결과가 발생하는 이런 식으로 민법이 규정이 되어 있더라. 예를 들어서 부동산을 팔고자 하는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어느 한쪽이 먼저 계약을 요청하고 상대방이 이걸 승낙을 하면 이 청약과 승낙이란 구성 요소가 모여서 매매나 임대차 계약을 구성하게 되고 이 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계약 당사자에게 일정한 권리와 의무가 생긴다 그러죠. 이런 구조로 돼 있더라. 또 갑이라는 자가 땅을 갖고 있다가 사망을 했고 갑에게는 배우자는 없고 자녀가 2명이 있더라. 상속인이 있더라. 그리고 이 상속인들은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속 결격 사유라는 게 있어요. 그런 게 없더라. 갑이 죽었고 상속인이 있고 상속인에게 결격 사유가 없더라. 이런 게 모여서 민법 법률 규정, 상속 등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서 을과 병에게 이런 권리와 의무가 생긴다. 이런 식으로 규정이 되어 있더란 말이죠.
민법 조문이 구성 요소가 모여서 원인이 되고 그에 따라서 이런 결과가 생긴다. 이런 식으로 돼 있더라. 자, 여기서 이 구성 요소를 법률 사실, 원인을 법률 요건, 결과를 법률 효과, 요렇게 학자들이 이름을 붙여놨어요. 법률 사실이 모여 법률 요건을 갖추면 그에 따라서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더라. 여기까지 됐죠? 자, 여기서 핵심이 원인이죠. 문제를 해결하려면 제일 먼저 뭐를 정확하게 진단해야 돼요. 원인. 그러니까 원인이 제일 중요해요. 법률 요건. 그 법률 요건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가 법률 규정이 있어요. 법률 규정은 예를 들어서 갑이 죽었는데 을과 병이 상속을 받았다. 이때 을과 병은 자식이 원한 걸 손에 넣어요? 아니죠. 그죠? 법에 의해서 권리가 생겨요. 법률 규정에서 권리 의무가 생겨요. 반면에 각과 을이 계약 등을 하게 되면 각과 을에게는 당사자가 원한 대로 결과가 생겨요. 원했던 거. 갑이 땅을 하나 갖고 있었는데 돈이 필요해. 그래서 팔았어. 돈 생기죠? 을은 이 땅이 필요해. 그래서 샀어. 뭐가 생겨요? 땅이 생겨요. 그러니까 계약의 결과는 계약을 한 당사자가 원한 결과예요. 이렇게 원인 중에는 이 결과가 어떻게 생기는가에 따라서 당사자가 원한 대로 결과가 생기는 법률 요건이 있고 법률 규정에 의해서 결과가 생기는 법률 요건이 있고 두 개가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당사자가 원한 대로 결과가 생기는 요 요건, 계약 같은 거, 이걸 이름을 붙이자. 뭐라고? 이제 이건 아시잖아요. 여기까지. 이거는 뭐? 법률 행위. 요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민법 총칙 영률 문제가 법률행위 요건에 관한 거고요. 그 법률행위 대표 선수가 계약이고요. 그 법률행위를 통해서 물권을 취득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험법은 다 뭐에 관한 내용이다? 법률 행위에 관한 내용이 됩니다. 이제 요걸 하면 돼요. 자, 요거 하기 전에 이제 법률 사실과 법률 효과가 어떤 게 있는가 간단히. 먼저 법률 사실은 법률 효과의 구성 요소인데 굉장히 많아요.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 오늘 두 개만 생각합니다. 하나는 요 법률 행위의 필수 구성 요소가 있어요. 의사 표시라고. 의사는 원하는 거고요. 원하는 걸 표시하는 거예요. 원하는 걸 표시하면 원한 대로 결과가 생겨요. 그걸 뭐라 한다? 의사 표시. 그래서 법률 행위라는 법률 요건의 필수 구성 요소. 그걸 뭐라고 부르자? 의사 표시를 하자. 반면에 준법률 행위라고 준법률 행위는 의사 표시와는 달리 법률 규정에 의해서 효과가 생겨요. 준법률 행위는 뭐에 의해서 효과가 생긴다고요? 법률 규정. 아, 그러면 의사 표시는 법률 행위의 필수 요소가 되는 거고 준법률 행위는 주로 법률 규정의 요소가 되겠구나. 이렇게 구별을 해두시면 돼요. 그죠? 이렇게 학자들이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이 의사 표시하고 준법률 행위는 결과만 기억하세요. 의사 표시는 원하는 대로 효과가 생긴다. 준법률 행위는 법률 규정에서 효과가 생긴다. 이렇게. 두 번째가 이 법률 효과예요. 이 법률 효과는 예를 들어 갑과 을 사이에 갑이 갖고 있던 A 토지에 대한 계약이 있었다. 그래서 갑이 돈을 받고 을에게 A 토지 소유권을 넘겨주면 을은 권리를 취득하죠. 을이 권리를 취득하게 되면 권리가 이렇게 변경이 된 거죠. 그죠? 권리자가 바뀌었죠. 변경. 이렇게 되죠. 그리고 구권리자는 권리가 소멸하죠. 아, 법률 행위나 법률 규정이 한 결과가 뭐냐? 효과가 뭐냐? 누군가 권리를 취득하고 권리자가 바뀌면서 구권리자는 권리가 소멸하는구나. 이게 법률 효과가 되는 거예요. 요거를 권리 변동이라고 해요. 그 모습이 세 가지다. 권리 취득 변경 소멸. 요거 구별하자. 권리 취득 변경 소멸.
요거는 이제 간혹 시험 문제 나오니까 오늘 구별해야 될 걸 반드시 구별하셔야 됩니다. 취득, 원시 취득이 있고 승계 취득이 있고 구별해야 돼요. 두 번째 승계가 이전적과 설정적이 있고 이전적이 또다시 특정과 포괄이 있고 이렇게 세 부분을 구별하셔야 돼요. 먼저 승계 취득은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부터 권리를 승계하여 취득하는 게 승계 취득이겠죠. 말 그대로 그렇죠? 권리를 승계하여 취득하는 게 승계 취득일 거예요. 반면에 원시 취득은 승계하는 게 아니죠. 예를 들어 갑이 건물을 신축해서 건물 소유권을 취득했다. 갑이 건물을 신축해서 건물 소유권을 취득했다. 원시 취득이죠. 없던 권리가 새로 생긴단 말이에요. 없던 권리가. 원시 취득이. 또 하나는 갑이 노트북을 훔쳐가지고 을한테 팔아. 이때 을이 이게 훔친 물건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으면 선이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산의 하나요. 이게 동산 선의 취득이란 거예요. 이때 을의 소유권 취득은 갑으로부터 승계한 게 아니죠. 왜? 갑은 노트북을 훔친 놈이에요. 소유권 있다 없다? 없죠. 물건을 훔친 놈은 소유권까지 훔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는 소유권을 취득한단 말이죠. 원시 취득이지. 이때 요놈 요거 노트북에 대한 소유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랬죠. 무권리자. 원시 취득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무권리자로부터 뭘 취득할 수 있다. 무권리자로부터 권리를 취득하게 된다 말이에요. 이게 원시 취득의 특징이 하나가 됩니다. 두 가지 예를 기억하시고 무권리자로부터 이 원시 취득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승계는 이전적과 설정적인데 설정적은 예를 들어 갑소유 땅이 있는데 이 갑소유 땅에 을이라는 자가 지상권이라는 권리를 취득하거나 저당권이라는 권리를 취득하게 되면 이 을은 갑의 소유권이라는 권리의 일부를 취득해요. 권리 일부 취득. 전부가 아니고 일부로 승계. 그리고 갑은 권리가 소멸하지 않아. 구권리자의 권리는 소멸하지 않은 채 신권리자가 그 일부만을 취득. 이걸 뭐라 한다? 설정적 승계. 지상권이라든가 저당권 같은 제한물권의 취득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꼭 기억하세요. 자, 반면에 이전적은 반대로 말하면 되죠. 이전적은 권리를 전부를 승계하고 구권리자는 권리가 소멸하고 그게 이전적이겠죠. 그 중에 매매 등을 통해서 개개의 권리를 이전받는 경우가 있고요. 상속 등을 통해서 여러 개의 권리를 일괄, 포괄해서 승계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 중에서 포괄 승계, 상속, 포괄 유증, 회사 합병. 세 개 암기해 두자. 상속, 포괄 유증, 회사 합병. 자, 여기서 유증은 유언에 의한 증여를 말하는데 두 개가 있어요. 특정 유증과 포괄 유증이라고. 특정 유증은 갑이 유언서에다가 내가 죽으면 A 토지는 을에게, B 토지는 병에게 이렇게 콕콕 찍어서 유언을 하는 게 특정 유증이고요. 반면에 갑이 유언서에다가 내가 죽으면 전 재산을 을에게, 이게 포괄 유증이에요. 그래서 이 포괄 유증은 상속하고 결과가 똑같아요. 포괄 승계가 됩니다. A 회사와 B 회사가 합병해서 C 회사를 만들었어. 이 C 회사는 A 및 B 회사의 모든 권리물을 다 승계받아요. 그러니까 포괄 승계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포괄 승계 3개. 취득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변경 3가지. 주체가 변경되는 경우. 주체가 변경되는 경우는
권리가 이전적으로 승계가 되는 경우, 이거 말하겠죠? 권리가 이전적으로 승계가 되면 주체가 바뀔 거예요. 그 다음에 내용의 변경이라고 두 가지가 있어요. 권리의 수량, 양이 변경되는 양적 변경과 권리의 성질이 변경되는 질적 변경.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내용의 변경이에요. 그중에 양적 변경. 하나만 생각해보죠. 갑이 5층짜리 건물을 갖고 있었어요. 두 개 층을 증축했어요. 그럼 갑은 5층짜리 건물 소유권이 7층짜리 건물 소유권으로 바뀌었죠? 부피가 커졌죠. 그런 게 양적 변경이에요. 이때 건물 증축. 이걸 민법에서는 부합이라고 합니다. 뭐라 한다고요? 부합. 건물 증축. 이 부합이라는 제도는 민법의 첨부라는 제도 속에 들어있어요. 첨부 속에 부합도 있고 혼화도 있고 가공도 있는데 이건 나중에 소유권 가서 합니다. 그 중에 부합은 건물 증축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권리가 양적으로 변경돼요. 그다음에 질적 변경. 이것도 예를 두 가지를 기억합니다. 갑과 을 사이에 갑이 갖고 있던 A 자동차를 매매했어요. 그런 을은 갑이 가지고 있는 물건 중에서 A 자동차를 찍어서 내놔 이렇게 할 수 있죠. 갑과 을 사이에 뭘 사고 팔았다고요? A 자동차를 사고 팔기로 계약을 했어요. 그럼 을은 갑이 갖고 있는 물건들 중에서 A 자동차를 찍어서 내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걸 특정물 인도청권이라고 해요. 그런데 갑이 자동차를 넘겨주기 전에 타고 나갔다가 사고가 나서 폐차를 했어요. 그럼 갑은 이거 못 넘겨주죠. 을은 이거 달라 소리 못하죠. 폐차했으니까. 대신 을은 뭐 할 수 있다?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을이 갖고 있었던 자동차를 내놔 라는 권리가 손해를 배상해 라는 권리로 바뀌어요. 권리 자체가 바뀌었죠. 이게 질적 변경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하나는 갑 소유 땅이 있어요. 갑이 이거를 담보로 제거하고 을한테 돈을 빌리면서 저당권을 딱 설정을 해줬어요. 자, 저당권이라는 권리는 채무자 갑이 돈을 갚지 않았을 때 그 객체, 땅을 경매를 넣어서 경매 대가에서 채권을 회수하는 이게 저당권이라는 권리예요. 그런데 이 땅이 갑자기 수용이 됐다. 그리고 갑이 보상금을 받는다. 이 경우에 을은 더 이상 땅을 경매에 넣을 수는 없고 이 보상금으로부터 채권을 회수하게 됩니다. 이거를 물, 상, 대, 위라고 해요. 자, 물상대위가 있게 되면 을이 갖고 있는 저당권이라는 권리의 객체가 땅에서 뭘로 바뀌었어요? 보상금. 그죠? 권리의 객체가 땅에서 보상금으로 바뀌어버렸단 말이죠. 이렇게 권리의 객체가 바뀌는 것도 질적 변경입니다. 내용의 변경 중에 질적 변경의 예 두 개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이제 권리의 작용의 변경이라고 권리의 효력이 변경되는 경우가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가 임차권이라는 권리가 나중에 나오는데요. 이 임차권은 채권에 불과하고요. 채권은 대항력이라는 게 없어. 채권의 효력 중에는 대항력이라는 게 없어요. 나중에 또 합니다. 다시. 근데 이게 대항력을 갖출 수 있는 경우가 생겨요. 대항력이라는 효력이 없던 임차권이 대항력이 생겼으니까 효력이 바뀌었죠. 또 갑소유 땅에 1번 저당권자 을이 있고 2번 저당권자 병이 있었어요. 아까 저당권은 어떤 기능이 있다고 그랬죠? 채무자 갑이 돈을 갚지 않으면 채무자 갑의 부동산을 경매를 넣어서 채권을 회수한다고 그랬죠. 자, 이때 얘가 우선해서 받고 남는 걸 얘가 받아요. 그러니까 1번 저당권이 2번 저당권보다 우선해서 변제받는 효력이 더 세요. 강해. 그런데 1번 저당권이 소멸하면 2번 저당권의 순위가 승진을 해요. 뭐가 강화됐어요? 우선 변제받는 효력이 강화됐죠.
효력이 강화됐으니까 무슨 변경? 작용의 변경. 이렇게 되겠죠. 기억하셔야 됩니다. 소멸은 두 가지가 있다. 절대적 소멸하고 상대적 소멸하고. 절대적 소멸은 건물 따위가 철거가 됨으로써 건물이 철거되면 건물 소유권은 사라지죠. 이런 게 절대적 소멸이에요. 타인에게 승계가 돼서 사라지는 게 아니죠. 그냥 사라져요. 또 댐이 건설돼서 땅이 물에 잠겼다. 토지 포락. 토지 소유권이 완전히 사라졌죠. 이런 게 절대적 소멸이에요. 이 절대적으로 소멸하는 권리는 부활한다 안 한다? 부활하지 않습니다. 그게 절대적 소멸의 특징이에요. 나중에 뒤에서 한번 또 합니다. 반면에 상대적 소멸은 권리가 을에게 이전적으로 뭐 됨으로써 승계됨으로써 구권리자가 권리가 소멸하는 것. 이게 상대적 소멸이에요. 권리가 이전적으로 승계가 돼서 주체가 바뀜으로써 구권리자가 권리가 소멸하는 경우. 그걸 뭐라 한다? 상대적 소멸. 이 절대적 소멸과 상대적 소멸은 아무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또 구별 못 하시는 분들 꽤 많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 민법 조문 구조를 먼저 머릿속에 생각해 보자. 한 문제 나올 가능성이 한 5% 이렇게 돼요. 여기서 5%. 대충 넘어가도 되죠? 이 정도는 기억하자. 그리고 법률 행위를 보면 돼요. 인간의 행위예요. 인간의 행위. 반려견 같은 경우는 행위를 한다 그래요. 행동을 한다 그러죠. 행동이죠. 동물은 이제 행위라고 하나. 사람의 하는 것만 행위라고 보통 불러요. 그래서 강 누구요? 강아지, 강형우. 밑에 뭐라 그러죠? 반려견 행위교정 전문가가 아니라 행동교정 전문가 이렇게 그러죠. 사람의 행위라고 하죠. 자, 이 사람의 행위 중에서 그 행위의 결과가 행위자가 원한 대로 결과가 생길 때, 그래서 그 행위 속에는 반드시 뭐가 들어있을 때? 의사 표시가 반드시 들어있을 때. 그리고 민법의 3단 구조 중에서는 뭐에 해당이 된다 그랬어요? 아까 법률, 요건. 이게 법률의 뜻이에요. 의사 표시를 반드시 포함하고 있고 행위자가 원한 대로 결과가 생기고 법률 사실이 아니라 법률 뭐에 해당되는? 법률 요건에 해당되는 이런 인간의 행위를 뭐라고 부르자? 법률 행위라고 부르자 라고 약속을 한 거예요. 요거 법률 행위는 이러이러한 법률 사실을 말한다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우리 지문에. 수험생들이 답을 못 골랐어요. 법률 사실이 아니라 뭐다? 법률 요건이다. 기억하죠. 특징. 이 그림만 생각하시면 돼요. 법률 행위. 법률 의사표시. 법률 행위는 의사표시를 필수 요소로 하는구나. 그래서 의사표시 없는 법률 행위는 있을 수 없구나. 두 번째, 의사표시는 하나 또는 두 개가 들어있을 수도 있어요. 꼭 하나만 들어있진 않아요. 세 번째가 여기에 문제가 생기면 당연히 전체적으로 문제가 생기겠죠. 의사표시 하자가 있으면 법률행위가 당연히 영향을 받겠구나. 이게 법률행위 특징이에요. 별거 없어요. 그리고 최근에 이 종류 물어보는 게 간간히 나와요. 종류. 두 덩어리만 조심하자 그랬어요. 첫째, 법률행위 필수 요소인 의사표시의 수. 의사표시가 몇 개 들어있나? 꼴랑 하나 들어있는 걸 단독행위. 2개 이상 들어있는 게 계약하고 합동행위인데 뭐 몰라도 돼요. 합동행위. 계약은 계약법 가서 해요. 요것만 보시면 돼요. 단독행위. 단독행위는 의사표시가 꼴랑 몇 개? 한 개.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가 있고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가 있는데 대부분의 단독행위는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예요. 따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는 따로 기억할 필요가 없고요. 없는 것만 기억하자. 유언.
재단법인 설립행위.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쓰레기통에 버려. 이거를 동산 소유권 포기 이렇게 불러요. 권리 포기라고 해요. 이런 게 뭐다?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외우셔야 돼요. 외우셔야 돼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다음 중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이렇게 문제가 나오죠. 답은 이런 거나 이게 되면 유, 재, 포.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유언, 재단법인 설립행위, 권리 포기. 재단법인 설립행위가 뭐예요? 몰라도 돼요. 여러분들이 재단법인 설립할 건 아니잖아. 에? 뭐 돈이 있어야 돼요. 재단법인은 돈의 법인격이 부여된 게 재단법인이에요. 자, 여기서 단독행위는 의사표시가 꼴랑 하나 있다 그랬죠. 일방적인 거, 일방적인 거. 특히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갑이 을과 계약을 했어. 그런데 얼마 있다가 갑이 느닷없이 계약을 취소해. 일방적으로. 이게 단독행위예요. 그럼 상대방은 데미지를 입어 안 입어? 입겠죠. 우리 남자하고 여자가 사귀다가도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이별을 통보하면 상대방은 데미지 있어요 없어요? 있지. 얼만큼? 노래를 만들 만큼 총 맞은 것처럼. 백지영이 예? 그 가사 한번 들어보세요. 일방적으로 이별을 통보받은 여자가 쫓아가며 우리 왜 헤어지냐고 계속 따지잖아. 데미지가 얼마나 크면 아이 쿨하게 너밖에 없냐 이 자식아 그리고 탁 돌아서면 되죠. 그렇지 당당하게. 그게 안 되나? 준 게 많아서. 그럼 내가 사준 거라도 내놔라 이 자식아 뭐 이렇게 되죠. 근데 이미 이제 전화번호는 바뀌어 있고 그렇죠. 어쨌든 이렇게 일방적인 건 상대방한테 미치는 영향이 커요. 따라서 함부로 못해요. 원칙 법에서 정한 경우에만 할 수 있어요. 이걸 단독행위, 법정주의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계약 취소 같은 경우도 뒤에서 보겠지만 법에서 정해놓은 사유, 제한 능력이라든가 착오, 사기 강박 딱 요 경우에만 취소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이걸 단독행위, 법정주의 이렇게 불러요. 또 하나 다 뒤에 또 나와요. 역시 원칙 뒤에서 보겠지만 조건, 기한 이런 거 못 붙여요. 뭘 못 붙인다고요? 조건, 기한. 다음에 이제 나중에 예외를 보게 됩니다. 예외. 오늘은 안 보고 일단 원칙만 기억하자. 단독행위, 법정주의, 조건, 기한을 붙일 수 없는 게 원칙이다. 계약합동행위는 뭐 나중에 꼭 구별하자. 두 번째가 법률 행위를 하게 되면 법률 효과가 생기죠. 그 효과에 따라서 채권행위와 처분행위로 나와요. 처분행위. 그리고 처분행위가 또다시 물권행위와 준물권행위로 나옵니다. 이 준물권행위하고요. 저기 앞에서 봤던 준법률행위하고 달라요. 준법률행위는 법률행위다 아니다? 아니에요. 반면에 준물권행위는 법률행위의 일종이에요. 헷갈리면 안 돼요. 자, 채권행위하고 처분행위는 도대체 뭐냐? 1월 10일 날 갑과 을이 갑이 갖고 있던 A 토지를 매매하는 계약을 하고 1월 20일 날 갑이 을에게 등기 서류를 넘겨주고 을은 갑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그리고 을은 넘겨받은 등기 서류를 가지고 등기소 가서 등기를 수식해서 등기까지 했다. 자,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1월 10일 매매 계약을 했다. 그럼 갑과 을은 의무가 생기죠? 안 생겨요? 의무부담행위.
갑은을에게 소유권을 넘겨줄 의무, 을은 갑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무. 그 다음에 이 의무를 1월 20일 날 이행을 해야 돼, 안 해도 돼? 해야 되죠. 이행의 문제가 남아요. 이걸 뭐라 하자? 채권행위라 하자. 의무 부담 행위, 이행의 문제를 남기는 행위. 이걸 채권행위라 하자. 반면에 1월 20일 날 갑은 서류를 을은 대금을 줬어. 의무를 이행했죠? 했어요, 안 했어요? 했지요. 더 이상 해야 할 일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이행의 문제를 남기질 않아요. 이걸 뭐라 하자? 처분행위. 그리고 그 처분을 한 게 뭐냐에 따라서 물건에 관한 권리를 처분했어. 이걸 뭐라 하자? 물권행위. 반면에 갑일에게 채권을 넘겼어. 갑일에게 특허권을 넘겼어. 채권이나 특허권은 물건에 관한 권리도 아니다. 아니죠. 특허권 같은 거는 무채재산권이라고 형체가 없는 권리. 어쨌든 물건에 관한 권리를 처분하면 물권행위. 채권이나 특허권 따위를 처분하면 뭐? 준물권행위.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물권행위든 준물권행위든 공통적으로 처분행위이기 때문에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게 됩니다. 이렇게 구별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왜 구별하냐? 왜 구별을 하냐? 1월 10일 날 채권행위 할 당시에 이 A 토지가 병소유였어요. 이거 할 수 있냐? 있다. 갑이 을하고 채권행위 할 당시에 그 A 토지가 병소유였다면 갑은 1월 10일 날 이 병소유 A 토지에 대해서 처분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괜찮아. 처분 권한이 필요가 없어요, 채권행위 할 때는. 하지만 처분행위를 할 때는 이름 자체가 처분행위니까 당연히 무슨 권한이 필요해? 처분 권한이 필요해요. 그래서 처분 권한이 없는 자의 채권 행위는 유효. 타인 권리 매매도 유효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처분 권한이 없는 자가 처분 행위를 했어. 무효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거 때문에 채권 행위와 처분 행위를 구별한다. 이렇게 딱 두 덩어리 정도. 이외에 출연, 비출연, 유상, 무상, 요식, 불요식 뭐 이런 것들이 쭉 나오는데 나중에 필요할 때마다 할 테니까 두 가지는 기억하자. 네 번째. 자, 이거 오늘 뼈대를 딱 머릿속에 체계를 세워 놓으셔야 돼요. 법령의 요건. 제일 중요해요. 법률 행위를 하면 당사자가 원한 대로 효과가 생긴다 그랬어요. 그러려면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해요. 성립 요건하고 유효 요건하고. 유효 요건은 다른 말로 효력 요건이라고 해요. 성립 요건과 유효 요건. 성립은 쉬워요. 계약을 했냐 안 했느냐 이 문제예요. 반면에 유효 요건은 그 계약이 유효냐 무효냐 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다면 유무효를 따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게 되는 거죠. 자, 어떤 행위가 성립 요건을 못 갖췄다. 그러면 그 행위는 존재하는 거다, 존재하지 않는 거다. 부존재, 부성립 이렇게 되죠. 반면에 성립은 했는데 유효 요건을 못 갖춰서 그럼 그 법률 행위는 무효 또는 취소할 수 있어요. 다르죠, 이렇게. 성립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하고 유효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가 달라지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성립 요건, 유효 요건 공통적으로 모든 행위에 필요한 공통적으로 필요한 요건, 이걸 일반적 요건. 반면에 어떤 특정한 행위에만 필요한 특별 요건이라고 해요. 모든 행위에 공통적으로 필요한 걸 일반적 요건, 특정한 행위에만 필요한 것을 특별 요건 이렇게 부르다. 그 중에 일반적인 성립 요건 3개.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당사자의 존재, 목적의 존재, 의사표시의 존재. 예전에 이런 문제가 나온 적 있죠. 다음 중 법률행위의 효력 요건이 아닌 것은 목적의 존재. 효력 요건 아니죠. 무슨 요건이에요? 성립 요건. 또 특별 성립 요건. 혼인, 결혼은요. 당사자가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함께 살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결혼하자는 의사표시, 그러자는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구청을 가서 신고하기 전까지는 성립하지 않아요. 신고하기 전까지. 그러니까 신고는 혼인이라는 법률행위에 필요한 특별 성립 요건 이렇게 됩니다. 또 나중에 매매계약을 가면 계약금 계약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보통의 계약은 약속만 하면 성립해요. 약속. 소유권 넘겨줄게, 돈 줄게, 이렇게 약속. 이걸 낙성 계약이라고 해요. 그런데 계약금 계약 같은 거는 계약금을 주겠다고 약속만 해서는 성립하지 않고요. 계약금을 주고 받아야 돼요. 그래야 성립을 해요. 이렇게 약속만으로는 성립하지 않고 뭘 줘야 성립하는 계약, 이걸 요물계약이라고 그래요. 그 요물계약을 성립시키는 요소, 이걸 요물성이라고 해요. 요물계약의 요물성. 근데 그 말이 어렵고 잘 안 나오니까 예로 기억해 두자. 계약금 계약이 성립하려면 뭐가 필요하다? 계약금 수수. 자, 이것도 이런 식으로 나온 적 있죠. 다음 중 효력 요건이 아닌 것은 이거. 무슨 요건이에요? 성립 요건이잖아. 효력 요건이 아닌 것은 이거. 구별하실 수 있습니다. 계약 바꿔서 다시 합니다. 그 다음에 일반적 유효 요건이 3개. 당사자는 능력이 있을 것, 목적이 확정되어 있고 실현이 가능하고 적법하고 사회적 타당성을 갖췄을 것. 그리고 의사표시. 의사하고 표시가 일치하고 사기나 강박이 없을 것. 사기당하여 계약을 했거나 협박당하여 계약을 했다. 안 돼. 하자라고 합니다. 하자가 없을 것. 이렇게 됩니다. 이게 일반적 유효 요건. 특별 유효 요건. 대리 행위는 대리권이 있어야 돼. 토지거래 허가구역에는 허가를 받아야 돼. 정지 요건이 붙어 있으면 조건이 성취가 돼야 돼. 시기가 붙어 있으면 그 시기가 도래해야 돼. 이게 특별 효력 요건. 그리고 요게 우리 시험법이 요게. 아까 민법 총칙이 10문제가 나온다 그랬죠? 여기서 10문제 나오는 거예요. 목적, 의사표시, 대리, 무효 취소, 부관이라고 해서 여기서 10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뼈들 잡아야 돼요. 자, 2가지 더 생각해 봅니다. 하나는 능력, 당사자는 능력이 있을 것. 이건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닌데 이 능력이 3개가 있어요.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 의사 능력은 판단력을 말하고 의사 능력이 없는 사람을 의사 무능력자라 하고 대표적으로 만취한 사람이 있더라. 이런 만취한 사람이 계약을 하면 무효 이렇게 돼요. 행위 능력은 법률 행위 능력을 말한다. 계약 능력을 말한다. 그런데 이 계약 능력이 제한되는 사람들이 있더라. 미성년자처럼. 부모가 대신해 줘야 된다. 부모 동의를 받아야 한다. 만약에 부모 몰래 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자, 의사 무능력자 행위는 무효, 제한 능력자 행위는 취소 이렇게 돼요. 그리고 이게 경합, 병존, 이중효가 있을 수 있다. 무슨 뜻이죠? 만취한 미성년자가 부모 동의 없이 계약. 그럼 무효이기도 하고 취소할 수도 있다. 하나의 행위가 무효이기도 하고 취소도 할 수 있을 때 이거를 무효와 취소의 병존, 무효와 취소의 이중효 이렇게 부릅니다. 됐죠?
또 하나, 아까 제가 계속 우리 시험에 이런 문제가 잘 나온다 그랬죠? 효력 요건이 아닌 것은 나온다 그랬죠? 그 중에 뭐 목적의 존재, 계약금 수수, 하나 잘 나오는 거, 농지, 취득, 자격증명. 농지를 매수하는 사람은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갖춰야 되는데 이 농지 취득 자격증명은 대법원에 의하면 효력 요건이 아니라 등기 요건이 등기 서류. 그러니까 농지 취득 자격증명이 없는 상태에서 농지를 매수했다 하더라도 그 계약은 무효가 아니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거 딱 효력 요건 아니라는 거. 일단 요 정도 뼈대를 잡아달라. 잡으실 수 있겠죠? 예? 예, 그런 내용들이 오늘 그 나눠드린 프린트에 쫙 나와 있어요. 첫 페이지. 2번 법률관계 변동의 모습. 양가로 1번. 반가로 1 권리 취득. 원시 승계. 반가로 2 권리 변경. 특히 동그라미 2번 내용의 변경과 동그라미 3번 작용의 변경. 그 예를 좀 구별해 달라요. 소멸, 절대적 소멸과 상대적 소멸. 특히 절대적 소멸은 부활하지 않는다. 다음 페이지. 법률 사실 다 필요 없다. 용태라는 놈에 보면 3번, 4번 있다. 의사표시하고 준법률행위. 그것만 좀 구별해 달라. 그 다음 밑으로 내려가면 법률행위가 있다. 의의가 있다. 하나 또는 수개의 의사표시를 필수 요소로 하는 법률 요건. 그죠? 다음 페이지 보면 특징이 있다. 원한대로 효과가 생긴다. 원한대로. 또 의사표시를 필수 불가결의 요소로 하니까 의사표시 없는 법률행위는 있을 수 없다. 그다음 종류. 양가로 1번. 의사표시 수에 따라서 단독행위 뭐 나눠지는데 단독행위만 보자. 동그라미 1번. 두 개가 있다. 그중에 상대방이 없는 거 외우자. 유, 제, 포. 특히 다음 중 단독행위가 아닌 것은 이런 질문이 문제가 가끔 나와요. 그때 답으로 등장하는 게 주의에 있는 거. 합의 해제하고 매매 예약. 이건 단독행위가 아니라 계약이라고 해요. 그리고 단독행위 특징이 있죠. 기억, 일방적이다. 니은, 법정주의. 디귿, 조건계한 붙이지 못한다. 그렇죠? 그 세 가지 특징. 그다음에 효과에 따라서 한 장을 넘겨보면 표가 있다. 채권행위하고 처분행위로 나눠져 있다. 채권행위, 의무부담행위, 이행의 문제를 남김, 처분권한 필요 없음. 반면에 처분행위,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음, 처분권한 없는 자의 처분행위는 무효. 뭐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그런 식으로 구별해 두자. 그 다음에 요건이 나왔어요. 양가를 양가로 했고 밑에 표가 있어. 그 표 안에 있는 내용들. 그거를 좀 머릿속에 뭐 외울 필요는 없고요. 뼈대를 좀 잡아두자. 그죠? 자, 이제 민법을 공부하기 위한 준비는 다 됐어. 우리 시험범위 나오는 것부터 하나하나. 저기 노랗게 박스 쳐져 있는 거 중에 첫 번째 거. 목적. 법률의 목적. 목적이 뭐냐? 원하는 거. 내가 매매계약을 통해서 원하는 거. 권리 의무. 법률의 내용이라고도 합니다. 이게 목적이다. 내가 계약된 것을 통해서 원하는 것. 그게 뭐다? 목적. 자, 이 목적이 첫째, 확정이 되어 있어야 계약이 유효다. 확정이 돼 있어요. 가까워서 아파트를 분양한다. 101동, 101호. 확정돼 있죠? 그죠? 계약할 때 101동, 101호 확정돼 있어. 그런데 계약할 때 확정을 하지 않고 나중에 추첨을 통해서 정한다. 그러면 위에 거는 확정되어 있죠? 밑에 거는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추첨을 통해서 확정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확정성은 둘 중에 하나. 확정되어 있거나 확정할 수 있거나. 딱 그것만. 그게 확정인 뜻. 두 번째, 실현이 가능해야 돼. 불가능하면 무효야. 이때 가능 불가능을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하나? 행위 당시. 예를 들어서 오늘 갑과 을이
장차 50년 내에 달 뒷면에 건설하고자 하는 아파트 101동 101호를 매매했어. 달.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네, 불가능해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우주선도 아직 못 띄우는데, 그죠? 아, 죽기 전에 달은 꼭 한번 가봐야 되는데. 왜? 토끼를 찾아, 토끼. 진짜 토끼가 사는 길. 죄송합니다.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가능, 불가능을 행위 당시. 그래서 두 종류의 불능이 나와요. 원시적 불능과 후발적 불능. 1월 10일 날 갑과 을이 주택을 매매했다. 행위 당시가 1월 10일이죠. 그죠? 행위를 언제 했어? 1월 10일. 자, 요 1월 10일 날 가능해야 돼. 그런데 1월 9일 날 주택이 멸실. 그럼 1월 10일 날 주택 넘겨주는 거 불가능하죠? 그 원시적 불능. 원시적 불능은 무효. 그리고 손해배상 책임이 계약법 가면 하나 나와요. 계약 체결상에 가실 책임이라. 이게 원시적 불능이에요. 반면에 15일 날 멸실됐어. 주택이. 행위 이후 멸실됐죠. 후발적 불능. 저 계약 유효, 무효? 유효. 그리고 계약법 가면 채무 불이행 책임하고 위헌부당. 채무 불이행 책임하고 위헌부당 두 가지 제도가 나옵니다. 자, 오늘 나중에 계약법 가서 하고요. 원시적 불능하고 매칭시켜 두시고요. 후발적 불능하고 매칭을 시켜 두세요. 그리고 계약법 가서 할 겁니다. 자, 여기서 하나 추가. 원시적 불능 중에 각과 을이 땅을 1000평을 매매를 했는데 나중에 을이 측량을 해봤더니 700평밖에 안 되는 경우, 각과 을 사이에 농가주택과 창고를 매매했는데 창고만 이미 멸실이 되어 있는 경우, 1000평 매매했는데 300평이 모자르거나 주택, 농가주택과 창고를 매매했는데 창고가 이미 멸실이 돼 있거나, 이걸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수량 부족, 일부 멸실. 계약 당시 이미 수량이 부족하거나 이미 일부가 멸실된 경우, 이걸 뭐라 하자? 원시적 일부 불능. 뭐라 한다고요? 원시적 일부 불능. 자, 이걸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원칙, 우리 민법에 137조를 가면, 나중에 뒤에서 합니다. 전부 무효로 해놨어요. 그러니까 일부 불능은 원칙, 전부 불능, 전부 무효. 전부 무효가 되었으니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 생길 수 있어요. 계약 체결상의 과실. 그런데 나중에 매매 계약을 가면요. 매매 계약을 가면 이게 수량을 지정한 매매일 때 그 수량이 부족하거나 일부가 멸실이 되면 계약은 전체가 유효하면서 담보 책임이라는 제도가 생겨요. 무슨 책임? 담보 책임. 그러면 원시적 불능 중에서, 일부 불능 중에서 수량을 정했는데 부족하거나 멸실된 경우에는 따로 뭐가 있으니까? 담보 책임이라는 제도가 있으니까 이 경우에는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 성립할 여지가 없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표정이 갑자기 어두워지셨네? 원시적으로 전부가 불가능하든 일부가 불가능하든 전부가 무효가 되고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 이렇게 연결이 돼요. 그런데 그 중에서 하나만 요것만. 그리고 뭐가 적용이 돼? 담보 책임. 그러니까 이건 적용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연결이 되겠죠. 그죠?
네? 이게 가능성. 보겠습니다. 확정성이 있고요. 확정돼 있거나 확정될 수 있어야 한다. 그 다음에 실현 가능성이 있어요. 행위 당시 원시적 불능이라면 무효입니다. 판단 기준 시기는 행위 당시라고 있고, 그 밑에 불능의 유형이 있어요. 원시적과 후발적이 있어요. 자, 다 보시되 원시적 중에서 니은 일부 불능을 보세요. 원칙이 137조에 의하지만 매매 등 유상계약에서 수량 부족 일부 멸실에 해당이 되면 계약은 전부가 유효가 되고 담보 책임의 문제로 해결할 뿐 계약 체결성의 과실 책임은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꼭 기억하시죠. 두 번째, 불능의 정도. 3단계가 있다. 3단계.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50년 내로 장차 달에 짓고자 하는 아파트를 미리 매매. 현재 대한민국 과학기술로는 절대 불가능하죠. 절대적 불능이죠. 이걸 이제 물리적 불능이라고 해요. 또 하나는 100%는 아니지만 상식적으로, 상식을 사회통념이라고 그래요. 상식상 불가능. 한강에 빠뜨린 반지를 찾기고자 하는 계약. 찾을 수 있다 없다? 상식적으로 없죠. 하지만 절대적으로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그랬어요. 잠수부로 한 1000명을 고용을 해. 네? 1000명을. 샅샅이 뒤져. 아니, 고려시대 때 침몰한 지난 앞바다에서 1000년도 더 지난 도자기도 다 건져내는데. 그래서 완전히 불가능하진 않아. 하지만 상식상 불가능. 이거 사회통념 불가능. 세 번째가 주관적 불능이라고. 상식적으로 가능해. 근데 나만 안 될 것 같아. 나만. 대전은 지금 그런 분이 없는데. 다른 학원 같은 경우 5월달에 새로 오신 분이 간혹 있어요. 근데 민법 1교시를 듣고 짐을 싸. 그리고 환불을 받아. 뭐라고? 난 안 돼. 근데 나머지 분들은 앉아 계셔. 뭘 생각하고? 되겠지. 예? 대부분 가능해. 나만 불가능해. 그게 뭐다? 주관적 불능. 이렇게 3단계가 있는데 여기까지를 무효로 해요. 판례는. 그래서 가능하냐 불가능하냐를 판단하는 기준은 사회통념일 것입니다. 또 하나, 주관적 불능은 불능이다 아니다? 아니다. 뭐 이렇게 되겠죠. 주관적 불능은 불능이 아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거기 반가로 1번 판단 기준 및 시기에서 행위 당시 사회통념에 의해 판단한다고 돼 있고 주관적 불능은 불능이 아니다. 뭐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런 것들 딱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자, 목적 요건이 4가지가 있는데 확정성, 가능성, 적법성, 사회적 타당성. 아까 4가지. 그 중에 간단한 2개, 확정성과 가능성까지 본 거예요. 약간 복잡한 2개가 남았습니다. 그건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네.